이 도둑고양이가 내 지갑에서 돈을 빼냈지.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제 시야가 다음 순간 격렬하게 불꽃을 튀겼습니다. 오른쪽, 왼쪽, 인정사정 없는 왕복따기가 제 뺨을 때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엌에 감돌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는 순식간에 비릿한 쇠냄새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망연자실하게 남편을 올려다보는 저. 눈앞에 서 있는 것은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깃든 것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아내에 대한 애정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길거리의 벌레를 보는 듯한 싸늘하고 경멸적인 빛뿐이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내 지갑에 넣어둔 50만 원이 사라졌어. 이 집에 도둑이 있다면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너밖에 더 있겠어? 민준의 목소리가 좁은 거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부어오른 뺨의 통증을 느끼며 그저 가만히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에 맡긴 폭력과 폭언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지위와 재산, 그리고 빛나야 할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왜 이 거실에 남편 몰래 고성능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았을 때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절망으로 물들지 저는 입안에 퍼지는 피맛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한 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은 더욱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야기는 이 부당한 따귀에서부터 상상도 못할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그 너무나도 이기적인 남편의 변모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의 찌개,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의 떨림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직도 희죽거리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뭐야? 불만 있으면 말해봐. 이 머리 나쁜 여자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풀어버렸습니다. 자, 지옥의 막이 오릅니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뺨이 욱신거리며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주워 부엌 조리대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남편 민주는 현관에 버티고 서서 저를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이, 듣고 있는 거야? 그 입 다문. 태도가 제일 화가 난다고. 캥기는 게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겠지.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한 주택가의 밤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외동딸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독립했고 집에는 저와 민준 둘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남편과 그를 뒷바라지하는 전업주부의 평온하고 행복한 중년 부부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몇 년 전부터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승진하여 부하 직원을 두게 되면서부터 집에서의 태도는 눈에 띄게 오만해졌습니다. 내가 먹여 살려주잖아. 당신은 집에서 놀고만 있잖아. 그런 말이 일상다반사가 되었고 저는 어느새 민준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돈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에는 계속 수진이랑 통화하면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에 대한 존중 따위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흥. 수진이랑은 어차피 내 험담이나 했겠. 그런 건 증거가 안 돼. 잘 들어. 나는 오늘 접대 때문에 은행에서 신권으로 50만 원을 찾아왔어. 그걸 지갑에 넣어서 서재 책상 위에 뒀고 당신이 빨래 거들어 서재에 들어간 건 알고 있어. 그 후에 지갑을 보니 텅 비어 있었어. 이 집에 달리 누가 있단 말이야. 민주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잘 닦인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에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그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당신 요즘 사치 부리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도 새 화장품 샀잖아. 내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전업주부 주제에 도둑질까지 하다니. 내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다. 장인어른도 무덤 속에서 통곡하시겠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거론되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꼭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지금의 민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저의 침묵을 긍정으로 착각한 것이겠지요. 더욱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래? 말도 안 나와? 경찰서에 끌려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훔친 돈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 그러면 관대한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 저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 뺨은 검붉게 부어 있고 입가에서는 한 줄기 피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폭력. 그것은 2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민준이 처음으로 넘은 선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그 50만 원 정말로 서재 책상 위에 있었나요? 그래, 틀림없어. 내가 샤워하는 동안 당신이 훔친 거야. 내 눈은 못 속여.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해 있구나. 사실 이 몇 달간 저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계부의 숫자가 맞지 않고 민준의 귀가 시간이 부자연스럽게 늦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거실 구석, 관엽식물 그늘에 숨겨진 어떤 것에 시선을 보내자 민준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저를 계속해서 욕했습니다. 뭘 보는 거야? 빨리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민준이 다시 손을 치켜들려고 한 그 순간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적당히 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준비를 이미 끝냈으니까요. 저의 그 한마디에 민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이전보다 더욱 격렬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준비? 청소할 준비? 아니면 친정으로 도망갈 준비? 재밌네. 해봐. 당신같이 무능한 여자한테 뭐가 가능하겠어. 그 말이 그에게 있어 마지막 허세가 될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틀림없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 저를 향해 퍼붓는 고함과는 정반대로 해벌쭉 풀어진 듯한 능글맞은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다음 데이트 비용 정도는 어떻게든 될 거야. 우리 집사람? 아, 그 사람은 그냥 가정부 같은 거야. 좀 윽박지르면 굽실거리면서 돈을 내놓거나 조용히 내 지갑에 돈을 채워넣거든. 오늘 밤 적당히 이유 만들어서 한바탕 연극을 할 테니까. 거실에 그 음성이 냉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위세등등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검북던 안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뭐야 그건? 너 언제부터?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음성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뺨을 한 손으로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 조용히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 이게 당신이 말하는 50만 원 도난 사건의 진상이죠. 처음부터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바람 피우는 상대와의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까지 했고요. 틀렸나요? 아, 아니야. 그건 조작이야. 요즘 AI인지 뭔지로 네가 날조한 거겠지.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민주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기계의 어둡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부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음성을 저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그런가요? 그럼 이 음성의 메타데이터, 즉 언제 어디서 녹음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경찰이나 전문가가 조사하면 가짜라고 말해줄까요? 경찰이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집에 도둑이 있다면 경찰에 넘기겠다고요. 저는 지금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왕복 따기라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건이에요. 저는 한 걸음 민준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가 위압적으로 다가올 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뺨의 통증은 저에게 이 짐승 같은 남자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네. 녹음 하나로 이긴 줄 알아? 경찰이 와봤자 부부싸움으로 처리될 뿐이야. 당신같이 아무런 경력도 없고 내 돈으로 살아가는 여자 따위가 소란 피워봤자 세상이 누굴 믿을 것 같아? 대기업 과장인 나와 그냥 전업주부인 당신.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어. 민주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또다시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는 갑옷이 무엇보다도 견고한 방패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이미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닥치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먹여 살려주는 은혜를 잊지 마. 그 녹음도 당장 지워. 안 지우면 힘으로라도 빼앗을 테니까. 민준이 다시 짐승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커다란 손이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뻗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빨리 피하며 부엌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섰습니다. 힘으로요? 또 폭력을 휘두를 건가요? 민준 씨,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제가 준비한 게 이 녹음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이 집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시선을 천장 구석에 있는 연기 감지기 형태의 최신형 네트워크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 귀가해서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말을 퍼붓는 모든 과정이 선명한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저 외에 다른 사람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수진이랑 통화했다고 한 제 말을 믿지 않았죠. 확실히 전화는 중간에 끊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딸에게 이 카메라의 라이브 영상 URL을 보냈어요. 민준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가 보고 있다고?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딸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눕히고 도둑고양이 취급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 너머에서 말이죠.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 저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민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딸 수진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밖에서만 좋은 사람인 그에게 딸은 자신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투영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치한 함정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밤의 정적을 찢듯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두 명의 경찰관,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인물의 모습을 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김 이사님이 여기에? 민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속 상사이자 차기 부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철 이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경찰관과 함께 회사에 임원이 우리 집 현관에 서 있는 것인지 민준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자, 민준 씨, 경찰관들이 오셨네요. 어서 문 열어드리지 그래요? 당신이 도둑이라고 단정했던 제가 바로 지금 신고했으니까요. 제 말에 민주는 기겁한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공포를 넘어선 격렬한 분노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굴복시킴으로써 상황을 타개하려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가 김 이사님까지 끌어들여서 무사할 줄 알아? 경찰을 부른 도둑 주제의 피해자 코스프레야. 너처럼 학벌도 경력도 없이 내버리에 기생해서 사는 주제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 민주는 현관으로 향하던 발을 멈추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밖에 있는데도 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격한 말로 저를 깎아내리려는 듯했습니다. 잘 들어, 이사님 앞에서 이상한 소리 짓거리기만 해봐. 내 지금까지의 생활은 모두 끝이야. 이혼하고 단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아 버릴 거야. 너같이 무능한 중년 아줌마.
밖에 나가면 굶어 죽기 딱 좋아. 누가 널 고용해주고 누가 널 도와주겠어. 넌 내가 없으면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빌어먹을 인생이라고. 민준의 말은 2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그는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서 그의 경력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수진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그의 부모님 병수발까지 혼자 짊어졌던 날들, 그 모든 것을 그는 기생이라는 한마디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똑바로 남편의 눈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잠자코 있는 것을 보고 민주는 역시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한 것이겠지요. 추하고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알아들었으면 그 부은 낯짝이나 가리고 안으로 꺼져. 이사님께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 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말도 안 되는 피해망상으로 경찰을 불렀다고 말이야. 알았어? 쓸데없는 소리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같은 식충이한테는 그게 딱 어울려. 민주는 그렇게 내뱉고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영업용 미소를 얼굴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해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사님. 이런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게다가 경찰관 분들까지. 아이고, 창피합니다. 실은 아내가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 여러분께 큰 폐를 끼친 모양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허리가 낮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경찰관을 향해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관님. 아내가 최근 갱년기 영향인지 있지도 않은 망상을 입에 담아서요. 제가 귀가했더니 갑자기 난리를 치지 뭡니까? 저는 그걸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 좀 보세요. 제 셔츠도 이렇게 구겨졌지 않습니까?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자신의 흐트러진 옷차림을 제가 공격한 증거인 양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철저하게 거짓으로 꾸며내는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은 태연하게 다른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인간이구나. 25년간 저는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준의 완벽한 연기는 김 이사의 냉철한 한마디에 의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하 과장, 자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가? 이사의 목소리는 얼어붙을 듯 낮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해실해실 웃는 얼굴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의 망상 증세가 심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조속히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니 오늘 밤은 이만. 닥쳐라, 이 파렴치한 놈아. 이사의 고함이 현관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웃음이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이사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민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설명해봐. 거기에 비치고 있던 것은 제가 설치한 카메라의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지금 현재의 라이브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민준이 제 뺨을 힘껏 후려치고 막말을 퍼붓던 바로 그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사님께서 이걸... 내가 왜 보고 있냐고? 당연하지. 자네 아내, 아니, 박지연 씨는 내 은인의 따님이자 우리 회사 주주이기도 한 분이야. 그리고 이 영상을 나에게 보낸 건 자네 딸 수진 양이고. 거짓말이야. 그런 거 전부 거짓말이야. 함정이야. 이건 교묘하게 꾸며진 함정이라고. 민준의 절규가 현관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기어가듯 김 이사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에는 과거의 위험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보신을 위해 타인을 짓밟으려는 추악한 짐승의 집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님, 속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옛날부터 계산적인 여자였습니다.
제 월급을 관리하는 걸 기회로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숨겨진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남편 몰래 이런 걸 설치하겠습니까? 이건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민주는 이사를 올려다보며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저를 악마라도 되는 양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님?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은인이라는 건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며 남편 험담이나 즐기는 그냥 성격 파탄자입니다. 아까 그 따귀도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정당방위, 아니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것뿐입니다. 교육.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이 남자는 자신의 폭력을 그렇게 정당화해왔던 것일까요? 제가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고 그의 귀가를 기다렸던 날들을 그는 험담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민준의 어깨를 잡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노아, 나는 피해자야. 경관님들, 당신들도 봤잖아? 이 여자의 태연한 얼굴. 남편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호소하는데도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눈물도 보이지 않잖아. 이게 정상적인 신경이야? 이 여자는 냉혹한 인간이라고. 이 영상도 내가 폭력을 휘두르도록 유도해서 연출된 게 틀림없어. 민준의 말은 점차 횡설수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습니까? 그 부당한 접대도 혹독한 출장도 모두 견뎌온 것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 경력에 흠집을 낼 겁니까? 그런 일이 용납된다면 세상에 일하는 남편들은 모두 집에서 벌벌 떨며 살아야 할 겁니다. 민주는 이번에는 피해자의 대표라도 된 듯한 얼굴로 이사에게 다가섰습니다. 이사는 말없이 험악한 표정으로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민준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애초에 50만 원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갑 속이 정말 비어 있었다고요. 이 여자가 훔친 게 아니라면 누가 훔쳤다는 겁니까? 이 집에는 이 여자밖에 없다고요. 숨겨진 카메라가 있다면 거기도 찍혔을 겁니다. 내놔봐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당장 증명해. 민주는 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에 제가 돈을 훔치는 장면이 찍히지 않은 것을 역이용하여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훔쳤거나 혹은 영상을 편집해서 지웠다고 주장할 셈인 것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민준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조각상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저. 그 침묵이 민준에게는 궁지에 몰린 자의 침묵으로 보였겠지요. 자, 봐라. 아무 말도 못하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사님, 경관님들,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저의 사소한 잘못을 과장해서 녹화하고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말 악질인 건 이 여자 쪽이라고요. 민주는 주위의 경찰관이나 이사의 반응을 살피듯 두리번거리며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무나도 필사적인 태도와 너무나도 당당한 거짓말의 나열의 현장에는 기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곤혹스러운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지금 남편분의 이야기에 대해 뭔가 반론할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것을 본 민주는 마침내 승리를 확신했는지 야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론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전부 사실이니까. 어이 지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사님 봐서 경찰에 넘기지는 않아줄게. 단, 이혼 서류에는 도장을 찍어 너 같은 위험한 여자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민준의 말이 차가운 현관홀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따위 한 방울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깊고 깊은 절망과도 같은 연민이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어디까지 저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나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맑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반론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태연하게 남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뭐라고 지는 척하지 마. 돈 훔친 증거도 못 내놓으면서 증거라면 있습니다. 단, 그건 이거실의 카메라가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하여 다른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그곳에는 민준도 그리고 저도 모를 또 다른 시점에서의 영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제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에 비치고 있던 것은 역 앞에 있는 고급 호텔 라운지 입구였습니다. 시각은 오늘 오후 3시, 민준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해벌쭉 웃으며 한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근처에 있는 은행 ATM에 들러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 자리에서 신권 다발을 여성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신권이야말로 그가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 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영상이.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모기 소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김 이사가 그 영상을 옆에서 들여다보며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 과장 회의라고 외출했을 텐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상대는 나치 일꾼, 영업 2팀의 파견 사원 아닌가? 아닙니다, 이사님. 이건 업무 협의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해서 선의로 빌려준 것뿐입니다. 선의로 50만 원을 주고 그 후에 호텔에서 나오는 업무 협의라. 요즘 회사에는 그런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줄은 몰랐군. 이사의 비아냥의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서로 눈짓을 하며 민준을 보는 눈이 피해자에서 용의자로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당황하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남편에게조차도 숨겨왔던 저의 비밀에 대해서. 민준 씨, 당신은 저를 그저 무능한 전업주부라고 생각했죠. 학벌도 없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 당신의 벌이가 없으면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불쌍한 여자라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전환하여 한 은행 계좌의 잔고 화면을 민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 나열되어 있던 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자릿수가 다른 숫자였습니다. 뭐야 이 금액은 10, 100, 1000, 10억, 100억, 1000억? 네가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있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김 이사님께서 은인이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아직 작았을 때의 창업 멤버 중 한 분이셨고 개인 최대 주주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유산과 주식 전부는 외동딸인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민준의 턱이 빠질 듯 크게 벌어졌습니다. 김 이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했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지금 이렇게 과장으로서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것도 근원을 따지자면 지연 씨의 자산이 회사를 지탱해왔기 때문이야. 자네와의 결혼에 즈음하여 지연 씨로부터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의 힘으로 출세하게 해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걸세. 그럼 내가 승진한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실력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 하지만 자네를 그 자리에 계속 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연 씨의 남편이었기 때문이야. 자네는 자신의 발밑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기반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때려 부순 셈이지. 민주는 자신의 세계가 소리를 내며 붕괴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만을 양식으로 삼아 저를 짓밟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소유한 회사의 일개미에 불과했고 그가 자랑하던 수입도 제 자산에 비하면 푼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말하지 않았어? 말해줬으면 나도 이런 짓은 민준이 외쳤지만 저는 그것을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말했으면 당신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분명 더 심해졌을 겁니다. 제 돈을 써서 더욱 화려하게 놀고 다녔겠죠. 제가 이 사실을 계속 숨긴 것은 당신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와 마주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폭력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저는 한 걸음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어오른 뺨이 아직도 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이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당신의 바람 피우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네, 수진이는 당신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상대와 아내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쫓아낸다는 계획을 짜고 있던 것을요. 딸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도망쳐. 아빠는 이제 우리가 알던 아빠가 아니야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의 추악한 본성을 알게 해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집에 돌아온 남편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 제가 오늘 당신을 일부러 그냥 둔 것은 당신의 본성을 제3자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이사님, 그리고 경찰관님. 이 남자는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 실제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부싸움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하는 듯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이 집에서 50만 원이 없다고 소란을 피운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람 피우는 상대와의 사이에 안고 있던 너무나도 이기적인 폭탄이었습니다. 민준 씨, 50만 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더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묻는 순간 민준의 어깨가 움찔하고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현관홀에 스마트폰의 진동음이 불길하게 낮게 울렸습니다. 민준의 주머니 속에서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격렬하고 끈질기게 떨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려 했지만 그 전에 김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하 과장, 받지 그러나 그렇게 재촉하는 연락, 업무는 아닐 텐데. 아, 아닙니다. 이건 그저 스팸 문자 같은 거라서요.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화면에 표시된 알림 팝업은 무정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미경이라는 여성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야, 아까 준 5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 오늘 밤까지 나머지 950만 원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 못하면 네가 회사 돈에 손댄 증거 전부 인터넷에 뿌릴 거야. 내 와이프한테도 다 까발릴 거고. 그 한 문장이 표시되는 순간 주위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950만 원. 그리고 회사 돈에 손댔다는 섬뜩한 말. 김 이사의 눈이 이제껏 본 적 없는 냉철한 빛을 띄었습니다. 하 과장. 지금 메시지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950만 원이라니 게다가 회사 돈이라고? 아, 아닙니다. 이사님, 이건 그냥 그녀의 장난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과격한 장난을 치는 게 유행이라서요. 민준의 변명은 이제 불쌍할 정도로 횡설수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나 제 자산의 정체, 그리고 경찰의 개입이라는 충격에 완전히 사고 능력을 빼앗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쐐기를 박듯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 씨, 아직도 거짓말을 계속할 건가요? 그 미경이라는 여성, 진짜 이름은 최미경. 그녀는 당신이 반년 전에 손을 댄 투자 사기 그룹의 말단 조직원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그녀와 친밀해진 것도 모두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예비비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차례차례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의뢰했던 민준의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미경이라는 여성에게 빠져 그녀에게 돈을 주기 위해 회사에서 조금씩 하지만 착실하게 현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런 짓을? 당신이 저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던 바로 그 무렵부터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이혼을 요구하고 저에게서 뜯어낸 위자료로 그녀에게 줄 돈과 회사에 갚을 돈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틀렸나요? 민주는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50만 원 도난 사건이라는 연극의 이면에는 더 심각하고 더 추악한 자신의 파멸을 피하기 위한 발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의 미궁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전부 내 망상이야. 내가 회사에서 돈을 빼돌릴 리가 없잖아. 이사님, 믿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런 괴문서를 만든 겁니다. 민주는 이번에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경찰관에게 호소했습니다. 경관님, 체포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명예훼손죄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사생활을 멋대로 조사하다니 이건 범죄입니다. 빨리 이 여자를 데려가 주세요. 민준의 외침은 이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이사가 손에 든 태블릿을 조작하여 어떤 자료를 민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 과장, 실은 말이지, 자네 부서의 격리에 대해 지난주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네. 지연 씨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상담을 받아서 말이야. 그리고 방금 전 감사부로부터 확정 보고가 도착했다네. 이사의 말에 민준의 무릎이 덜덜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네 권한으로 결제된 가공의 발주가 이 반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어치 발견되었어. 송금처는 모두 자네가 업무 협의라며 드나들던 그 여성의 관계처고 변명은 못할 걸세. 1억 5천만 원. 민준의 입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작 50만 원의 도난을 위장함으로써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만이 청렴결백한 남편으로 재출발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가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저를 왕복으로 때릴 때 내가 번 돈으로 먹여 살려준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돈은 당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훔치고 저라는 방패를 이용해 은폐하려 했던 더러운 돈이었어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네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소리칠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주르륵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끝이다. 내 인생 전부 끝이야. 아니요, 민준 씨.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제 말에 민준이 겁에 질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빛을 바꾸고 이쪽으로 향해 오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살인자, 감히 내 아들을. 던져진 무거운 가방이 민준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부딪혔고 그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가방 입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두꺼운 노트 몇 건과 낡아빠진 비즈니스 수첩 한 권. 그리고 보이스 레코더 몇 개가 마룻바닥 위에서 마른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습니다. 나타난 것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깨로 숨을 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것을 몇 배 민주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마치 뱀에게 노려봐진 개구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님. 어째서 여기에? 잊었다고는 못할 거야, 하민준. 네가 내 아들을, 그렇게 착했던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 박 여사라고 불린 여성의 절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김 이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녀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진정하십시오. 이분은 1년 전까지 하과장의 부하였던 발건우 군의 어머님이시군요. 이사의 물음에 여성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노트 한 권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어 경찰관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 애가 남긴 유서 대신의 일기입니다. 이 하민준이라는 남자가 매일매일 우리 애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너 같은 무능한 놈은 죽는 게 낫다. 월급 도둑. 내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우리 애 울면서 썼어요. 마지막 날까지 이 남자의 폭언을 견뎠다고요. 저는 발밑에 굴러온 비즈니스 수첩을 살며시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꼼꼼한 글씨로 매일같이 민준에게서 받은 갑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맞은 날짜, 들었던 욕설의 수, 그리고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할당량을 떠넘겨 받은 기록. 민준이 집에서 저를 향해 퍼붓던 그 경멸적인 말들이 그대로 직장에서도 젊은 부하 직원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걔가 일을 못해서 저는 상사로서 엄격하게 지도했을 뿐입니다. 죽은 건 그놈 자신의 정신력이 약해서지 제 탓이 아니라고요. 민주는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자기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지도?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시키고 쉬는 날까지 심부름꾼처럼 부려먹고 끝내는 자기 실수를 우리 애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그 증거도 저 보이스 레코더에 들어있어요. 우리 애 언젠가 회사에 상담할 생각으로 당신의 폭언을 녹음하고 있었거든. 박 여사님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레코더 하나를 집어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이, 발건우. 이 숫자 뭐야? 너 초졸 애새끼도 이것보단 나은 계산을 하겠다. 아, 내 부모도 그 정도 머리겠지. 불쌍하게도 네가 있는 것만으로 이 부서 공기가 더러워져. 빨리 좀 사라져 주지 않을래? 세상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레코더에서 흘러나온 것은 틀림없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를 왕복으로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을 때의 목소리와 똑같이 냉혹하고 오만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민준의 몸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오만하다는 것은 들었지만 설마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갑질을 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다니. 민준 씨,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저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은 고개를 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비밀이 차례차례 폭로되어 가는 공포에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이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죽고 나서 계속 회사에 재조사를 의뢰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었죠. 그건 이 남자가 윗선에 잘 보여서 무마했기 때문이죠. 박 여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사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당시 인사부장이 하과장과 대학 동기라서요.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은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로부터 상담을 받은 이번 건으로 마침내 모든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찰관을 향했습니다. 경관님, 이 남자에게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그리고 이 유족에 대한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은폐 공작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행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도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이제 그를 보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말이 민준에게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민준의 양옆을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민준 씨, 우선 부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서에서 차분히 듣도록 하죠. 기다려, 거짓말이야. 나는 함정에 빠진 거야. 지연, 지연,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린 부부잖아. 2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살려줘. 제발. 민주는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눈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었고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 저는 그 뻗은 손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부부,
그렇죠. 25년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저를 도둑이라고 부르고 왕복으로 따귀를 때린 순간 그 25년은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지금의 당신은 저에게 그저 낯선 범죄자일 뿐입니다. 저의 냉철한 말에 민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현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제 스마트폰에 수진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그 여자 아빠 바람 상대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대. 아빠가 잡힌 걸 눈치채고 집에 있는 감나가는 물건들을 훔칠 셈이야. 민준 씨, 어디 있어? 택시 문을 난폭하게 열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달려온 것은 화려한 명품 옷으로 몸을 감싼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야말로 영상에 나왔던 바람상대 최미경. 그 손에는 제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자단목 보석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에 밀어 넣어지려던 민준이 그 목소리에 반응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아. 어떻게 여기에 살려줘, 미경아. 나는 무죄야. 전부 이놈들의 함정이라고. 민준은 지옥에서 부처라도 만난 듯한 얼굴로 외쳤지만 미경은 민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이 아니라 그를 구속하고 있는 경찰관,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으리으리한 문 앞에 우리 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너 진짜 잡힌 거야? 쓸모없는 아저씨네. 뭐, 됐어. 약속한 5억 아직 못 받았는데. 이 집 꽤 비싸게 팔리겠지? 빨리 수속이나 밟으라고. 미경의 목소리는 영상에서 들었던 애교 섞인 것과는 전혀 다른 낮고 쏘아붙이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경찰에 연행되려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만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이, 거기 경찰 아저씨, 방해되니까 비켜. 나는 민준 씨한테 이 보석함 퇴직금 대신으로 받았어. 이건 내 정당한 소유물이니까 불만 있으면 민준 씨한테 말하라고. 미경은 안고 있던 보석함을 보란 듯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습니다. 김 이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최미경 씨,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그 보석함 안의 물건은 지연 씨의 개인 재산이야. 하 과장에게 그것을 양도할 권한 같은 건 없고 애초에 자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어. 어머, 김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근데 회사 임원이 사생활에 참견하다니 한가하신가 봐요. 절도죄? 웃기지 마세요. 민준 씨가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면서 나한테 열쇠를 줬다고요. 부부 공동재산이면 남편한테 처분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저라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 계속 입 다물고 있는데 내 남편 나한테 푹 빠졌었어. 알았어? 집에는 쉰내 나는 장식품 같은 마누라밖에 없으니까 너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했어. 매일매일 당신 험담 듣는 내 심정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미경은 저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해서 저는 무심코 얼굴을 돌릴 뻔했지만 꾹 참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뭐야, 그 눈은. 무섭네. 하지만 아무리 노려봐도 소용없어. 민준 씨는 이제 끝났고, 이 집도 저금도 전부 내가 차지하기로 되어 있거든. 당신 같은 무능한 전업주부가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킬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빨리 짐 싸서 나가. 여기는 이제부터 나랑 새 남자친구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테니까. 미경의 폭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제가 이 회사의 주주라는 것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한심한 중년 남자를 구슬려 재산을 빨아들이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아주 조금 틀어졌을 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안고 있는 보석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추억이 담긴 보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자신의 바람 상대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일까? 어쨌든 제 분노는 이제 끓는 점을 넘었습니다. 최미경 씨, 그 보석함 지금 당장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미경은 콧방귀를 끼며 어깨를 으쓱하고 더욱 야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아줌마한테 명령받을 이유 없거든. 이건 내 거야. 돌려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5억 준비해. 그러면 내용물의 절반 정도는 돌려줄 수도 있고, 아, 근데 당신이 그런 큰 돈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지. 남편 월급에 기생하는 텅 빈 인생이잖아.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경찰관 중 한 명이 미경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최미경 씨, 방금 전 하민준 씨의 진술 및 현장 상황에 비추어 당신을 횡령 방조 혐의로 임해 동행합니다. 그 보석함도 증거품으로 압수하겠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놔. 경찰이 민간인 재산을 빼앗다니 고소할 거야.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미경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민준은 이제 시체 같은 얼굴을 하고 경찰 차량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쓸모없는 아저씨라고 부르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 생각만 했다는 현실에 마침내 무너진 것이겠지요. 미경이 순찰차에 밀어 넣어지려던 그 순간 저는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미경 씨, 당신이 의지했던 민준 씨의 자산, 사실은 전부 제 명의예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이곳에 오도록 유도한 것도 사실은 저고요. 미경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 집에 예비 열쇠를 사용해 침입하는 것을 저는 계속 카메라로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훔치고 어디로 가려 했는지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도 확정되었네요. 저는 미소까지 지으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미경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저는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밝혀질 진실은 민준이나 미경에게 이 폭력 이상의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김 이사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지연 씨, 정말 잘 견뎠어요. 자, 하 과장이 숨기고 있던 마지막 장부말인데 아무래도 그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에 숨겨둔 모양입니다.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집 안에는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한 것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폐허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저와 김 이사, 그리고 현장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관 한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연 씨, 저쪽으로 가시죠. 그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것의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말에 이끌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몇 분 전까지 민준이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장소입니다. 바닥에는 아직 그가 흩뿌린 서류와 그 여자가 떨어뜨리고 간 사적인 물건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사가 가리킨 것은 거실 벽가에 자리 잡은 커다란 앤티크 사이드 보드였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가 결혼 축하 선물로 주신 묵직한 자단목 가구입니다. 이 가구처럼 묵직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라는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생전에 아버지를 낡아빠진 가치관 덩어리라고 뒤에서 비웃었지만 이 가구만은 고급스러워서 손님을 맞이하기에 좋다고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뒤에 무언가가 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수상한 업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하 과장이 자택 가구에 특수한 장치를 해달라고 의뢰했다는군요. 이사는 익숙한 듯 사이드보드의 오른쪽 장식 조각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딸깍하는 작은 금소금이 울리며 눈에 띄지 않던 이음매가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 가구에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사가 그 서랍을 열자 안에서 검은 가죽 노트 한 권과 여러 개의 IC 칩, 그리고 낯선 은행 통장 몇 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민준의 꼼꼼하지만 어딘가 비뚤어진 필체로 쓰인 계획들이었습니다. 5월 5일. 김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 지금이 보유 주식 양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둘 필요가 있다. 지연에게는 적당히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면 의심도 하지 않겠지. 저 여자는 단세포라 다루기 쉽고 돈줄로서는 최고다. 노트의 첫 부분에 적혀 있던 것은 무려 20여 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기는 페이지마다 저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냉혹한 계산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5월 5일 승진이 결정되었다. 모든 것은 지연의 자산을 배경으로 한 회사에 대한 로비의 결과다. 하지만 저 녀석에게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가끔 저 녀석의 무능함을 지적해서 자신감을 뺏어두는 것이 요령이다. 지배하에 두려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믿고 지지해온 부부의 유대는 모두 이 남자에 의해 계획된 착취의 대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끔 보여준 다정함도 승진했을 때의 기쁨의 눈물도 모두 저를 조종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갉아먹기 위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마른 나무잎처럼 바싹 마르게 떨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더욱 노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페이지에 경악할 만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미경과의 일은 돈을 좀 너무 많이 썼다. 하지만 마침 잘 됐다. 지연의 정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가정 내 절도죄를 뒤집어 씌워 이혼을 성립시킨다. 그러면 위자료를 주기는커녕 저 녀석의 전 재산을 관리하에 둔 채로 내쫓을 수 있다. 너는 초졸 수준의 지능밖에 없다고 매일 주입크로 매일 주입해온 성과가 나올 때다.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중년 여자에게 반론의 여지 따위는 없다. 초졸 수준의 지능. 저를 그렇게까지. 민준의 말이 귓속에서 되살아납니다. 너같이 무능한 여자한테 뭐가 가능하겠어? 내 돈으로 살아가는 주제에. 그 모욕들은 단순한 분노의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저에게서 자존감을 빼앗고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정성 들여 심어진 저주였던 것입니다. 저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것을 필사적으로 버티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때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팔랑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저와 민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었던 저는 행복의 절정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껏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 정신 차려요. 아직 더 있습니다. 이 통장을 보십시오. 이사의 재촉에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뿐만 아니라 제 개인 계좌에서 교묘하게 인출되었던 거액의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취인 이름에는 그 바람 상대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여러 여성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 최미경이라는 여성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을 지연 씨의 자산으로 부양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투자 사기 그룹과 연루되면서 말이죠. 이사의 말이 먼 곳에서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너무나 큰 충격에 새하얗게 변했고 그저 왜라는 질문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시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저를 때렸던 그 손으로 그는 다른 여자들과 사치를 즐기고 저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유선 전화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이런 밤중에 누구지? 하고 저는 멍한 채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더욱 사태를 급변시키는 뜻밖의 인물로부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뉴스 좀 봐. 민준이네 회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것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민준의 어느 친척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던 순간 텔레비전의 속보 차인벨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뉴스 속보 소리.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그 영상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비치고 있던 것은 민준이 근무하는 회사의 서울 본사 빌딩. 그곳으로 방호복 같은 것을 입은 수많은 수사관이 차례차례 돌입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밤 대형 정밀기기 제조업체인 대한정밀의 임원 및 사원들이 대규모 조직적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짙어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동사 영업 1팀의 하민준 과장. 하 과장은 투자 사기 그룹과 연계하여 가공 발주를 위장해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거짓말, 조직적인 자금 세탁이라니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인 민준의 여동생,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들려? 오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금 우리 집에도 경찰이 왔었어. 오빠가 친척들한테 회사 특별 채권이라고 속여서 10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고 우리 이제 끝났어. 민주는 저에게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족과 오랫동안 지지해준 회사 자체를 범죄 조직의 도구로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이사의 얼굴도 이제는 창백하다 못해 위태로운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연이어 연락을 취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개인 횡령 정도가 아니었어. 하 과장은 사내 시스템을 근본부터 오염시키고 있었던 건가. 그때 현관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방금 민준을 연행해 갔던 순찰차와는 다른 검은색 차량 몇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과 지능범죄를 다루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박지연 씨 되시죠? 밤늦게 실례합니다. 남편분 건으로 긴급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더 이상 평온한 가정의 모습을 잃고 사건 현장 그 자체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김 이사가 열었던 그 숨겨진 서랍의 노트와 IC 칩을 능숙하게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민준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가 묻자 수사관은 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관할 경찰서에서 폭행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저희가 본청으로 이송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불륜남이나 푼돈 횡령범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사기 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바람 상대인 미경은 민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조직의 공작원이었다고 합니다. 민준의 오만한 성격과 아내인 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더 평가받아야 한다는 비대해진 자아. 조직은 그 모든 것을 이용했습니다. 미경은 민준을 성공한 사람으로 치켜 세우고 뒷돈 세탁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민준을 모든 범죄의 주범으로 꾸미고 유사시에는 그 혼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조직이 도망치기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50만 원. 그것도 그냥 유흥비가 아니었군요. 네, 그 50만 원은 조직 내에서의 거래 시작 신호 혹은 비밀 계좌의 비밀번호와 관련된 어떤 코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이상할 정도로 그 돈에 집착하고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까지 되찾으려 했던 것은 그것을 미경에게 넘기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민준이 왕복 따기를 날렸을 때에 그 광기 어린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둔 자의 궁지에 몰린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도둑으로 만들고 그 뺨을 때려도 된다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김 이사가 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 씨, 회사의 주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나는 자네에게 사과해야 하네. 하 과장의 폭주를 막지 못한 내 책임이야. 회사는 내일부터 지옥 같은 대응에 쫓기게 될 걸세. 이사님, 당신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욕심이 부른 일이에요. 그때 수사관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는 현장.
대상 하민준, 선의 조사 중 패닉 상태에 빠져 의미불명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음. 미경에게 살해당할 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부 아내가 한 짓이다라고 외치며 자해 우려가 있어 보호실로 이송함. 민준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혼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렇게나 기세등등하게 저를 무능하다고 깔보던 남자가 막상 자신에게 칼날이 향하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족마저도 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한심하다. 정말 한심한 사람. 제 눈에서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25년이라는 세월이 발밑에서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무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관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은 이 집에 있는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일절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폭행, 횡령, 그리고 사기, 모든 죄를 그가 그 몸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수사관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의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보호실로 이송되기 직전 그는 어떤 이름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하 이사님, 그리고 경찰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이 거대한 사건의 진정한 배후로 이어지는 경악스러운 정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걸요. 저는 수사관이 내민 태블릿 화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비치고 있던 것은 민준의 어머니이자 제 시어머니인 윤화자 여사의 사진, 그리고 그녀를 정점으로 한 복잡하고 기괴한 자금 세탁의 네트워크 도표였습니다. 결혼하고 25년, 저는 민준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일한 마음의 버팀목으로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민준에게서 차가운 말을 들을 때마다 화자 씨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얘야, 걔가 좀 무뚝뚝해서 그래. 내가 단단히 타일러 놓을게라며 다정하게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민준의 아버지, 즉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간 혼자 짊어졌을 때도 화자 씨는 지연이는 세상 최고의 며느리야. 나한테는 과분할 정도지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리 힘든 나날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제 앞에 제시한 증거는 그 모든 추억을 무참히 찢어밟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민준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에게 횡령수법을 가르치고 최미경이라는 여성을 소개해 준 것도 모두 어머니인 윤화자 씨라고 합니다. 윤화자 씨는 과거에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님 회사에서 재무 담당 비서로 일했던 시기가 있지요. 네, 아버지가 아직 젊으셨을 때 몇 년간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버님의 개인 자산 은닉처나 회사의 격리 시스템 취약점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엘리트로 키우기 위한 자금을 당신의 친정에서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당신과 결혼함으로써 그 착취는 완성된 것입니다. 수사관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에 밝혔습니다. 민준이 저를 무능하다고 부르며 깔본 것은 그 자신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자 씨가 뒤에서 그를 조종하며 지연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자신의 자산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25년간에 걸쳐 계속 주입해왔다는 것입니다. 민준이 조사에서 털어놓은 말의 기록이 제 손에 건네졌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가장 믿었던 여성의 끔찍한 본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지연이는 그냥 편리한 지갑이야. 그 애한테 사랑을 속삭일 필요 따위는 없어. 그저 나에게 순종적인 꼭두각시로 두면 돼. 언젠가 그 여자 아버지가 남긴 모든 권리를 빼앗아서 우리는 해외에서 우아하게 사는 거야 라고. 내가 미경이랑 놀고 있던 것도 어머니가 남자의 기분 전환이야. 지연이한테 들켜도 내가 잘 구슬려 줄게 라며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야. 아, 저는 무심코 머리를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제가 가족의 유대라고 믿고 지켜온 것은 그저 착취 시스템이었을 뿐. 민준의 왕복 따기도 그 여자를 집에 끌어들이려던 계획도 모두 화자 씨가 그린 최종 단계의 시나리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한계에 다다라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하고 그 틈에 모든 자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셈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당신은 제 병수발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었나요? 제가 당신의 남편, 당신 아들의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돌보던 그 시간을 어떤 얼굴로 비웃고 있었나요? 분노보다 먼저 깊고 끝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그저 마룻바닥의 차가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민준의 존재도, 시어머니의 애정도, 저의 25년간의 헌신도. 하지만 수사관의 다음 말이 저의 슬픔을 순식간에 냉철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지연 씨,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실은 윤화자 씨의 행방이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서로 연행된 직후 자신의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이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행방불명이라고요?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녀의 스마트폰 GPS 마지막 신호가 당신의 따님, 수진 양의 아파트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수진이, 저의 유일한 희망. 화자 씨에게 수진이는 단 한 명뿐인 손녀딸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궁지에 몰린 짐승과 마찬가지, 자신의 야망을 짓밟은 저에 대한 복수를 위해 수진이를 목표로 삼았다면, 이사님, 차를 내주세요. 수진이한테 가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의 떨림은 이제 멈춰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을 해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악마라도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한때 어머니라고 따랐던 여성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연 씨. 저희 경찰도 동행하겠습니다. 윤화자 씨는 조직의 잔당과 합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관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는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여자를 잡는 것은 저입니다. 25년간의 모든 결착을 제 손으로 짓게 해 주십시오. 그녀가 저에게 그리고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그녀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겠습니다. 제 눈동자에 깃든 강한 빛의 수사관은 순간 압도당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리하지 마십시오. 서두릅시다. 우리는 폭풍처럼 집을 뛰쳐나와 밤의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순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창밖의 풍경을 불길하게 비추었습니다. 수진의 아파트까지는 차로 30분.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중에 제 스마트폰으로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슬라이드하자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것은 수진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들어. 지금 할머니가 내 방에 와 계셔. 근데 뭔가 이상해. 할머니 시카를 들고 지연이를 여기로 불러라고 웃으면서 말하고 있어. 김 이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경찰관 분들도 차에서 떨어져 주십시오. 수진의 아파트 조금 앞에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옆에서 나란히 달리던 순찰차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연 씨. 상대는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화자 씨의 목표는 저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면 절망한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혼자라면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반드시 빈틈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25년간의 결착을 짓는 데는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요. 제 눈동자에 깃든 차갑고 굳은 결의의 빛에 압도되었는지 이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도 저희는 건물 밖을 포위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진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밤의 정적에 휩싸인 아파트 복도를 하이힐 소리를 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수진의 방 앞에 서자 문은 잠겨 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하기 위한 지옥으로의 입구처럼. 지연아, 왔구나. 생각보다 빨랐네. 딸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구나.
방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과 그 등 뒤에 서서 과도를 수진의 가느다란 목덜미에 댄 화자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온화하고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백발, 핏발 선눈, 그리고 입가에는 불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면 안 돼. 수진이가 외쳤지만 화자 씨는 칼을 조금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조용히 해, 수진아. 엄마랑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 자, 지연아, 거기에 앉아라. 25년간의 감사를 담아 마지막 수다나 떨어보자꾸나. 저는 시키는 대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옛 시어머니. 어머님, 왜 이런 짓을. 저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만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말에 화자 씨는 뱃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어머니? 웃기지 마라. 내 아버지. 그 오만한 남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일은 잘하지만 집안이 천하다고 뒤에서 험담하며 나를 평생 그냥 비서로 부려먹으려 했어. 그 남자가 남긴 재산은 원래 내 고생의 대가로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다고. 화자 씨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아들을 보낸 거야. 민준에게는 철저하게 주입했지. 지연이는 그저 그르실 뿐이다. 그 남자 피를 이어받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이용 가치밖에 없는 여자라고 말이야. 네가 내 남편 병수발을 들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려줄까? 죽어가는 늙은이 시중드는 게 딱 어울리네. 이 사람 좋은 바보 같은 년이라고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침을 뱉고 있었어. 화자 씨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독을 모두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25년을 검게 칠해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된 것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는 결국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것도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도 내가 전부 뒤에서 꾸민 일인데. 네가 민준에게 맞았을 때도 나는 뒤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 드디어 너를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모든 권리를 빼앗을 날이 왔다고 말이야. 화자 씨는 칼을 치켜들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 민준이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 망쳤어. 그런 쓸모없는 놈을 낳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말이야, 지연아. 마지막에 웃는 건 나야. 이 아파트 명의도 네가 수진이를 위해 마련해둔 비밀 계좌, 비밀번호도 전부 지금 여기서 불게 될 거야. 거부하면 이 아이의 예쁜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길 거고. 화자 씨의 눈이 수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때렸던 그 뺨과 같은 곳을 그녀는 노리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슬픔의 불꽃이 순식간에 영하까지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윤화자 씨,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칼이 겨눠지고 있는데도 제 발걸음에는 망설임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착각? 무슨 소리야. 너는 이제 도망칠 수 없어. 경찰이 밖에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길동무로 삼는 게 먼저일까? 저놈들이 들이닥치는 게 먼저일까? 내기해볼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여자라고 깔보던 제가 이 25년간 그저 얌전히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에게 빼앗겼던 그 보석함. 그게 왜 비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소중히 하던 아버지의 유품을 당신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쯤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뒀습니다. 뭐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유 주식, 그리고 해외의 비밀 계좌. 유감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 달 전에 다른 신탁 재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취인은 저도 수진이도 아닙니다. 화자 씨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취인은 당신이 지금까지 괴롭혀온 회사의 피해자들, 그리고 민준 씨에게 목숨을 빼앗긴 박건우 씨의 유족입니다. 당신 야망의 원천이었던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당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거짓말. 그런 짓을 너 같은 무능한 여자한테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비서 시절 제자니까요.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준 유일한 것, 그것은 사람을 의심하고 뒤통수를 치는 기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화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칼. 수진아, 이제 됐어. 제 말에 지금까지 떨고 있던 수진이 갑자기 표정을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화자 씨의 손목을 잡고 화려한 동작으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칼이 거실 조명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자 씨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힌 채 냉철한 눈빛을 보내는 수진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할머니한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어서 이 손 놓아. 화자 씨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수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호신술 훈련을 받은 사람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적당히 하세요. 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대학교 등록금을 자기 공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전부 엄마 친정의 비밀 계좌에서 훔친 돈으로 충당했다는 거. 그리고 아빠한테 최미경 씨를 소개해줘서 이 집을 망가뜨리려 했다는 것도요. 뭐라고? 나는 단지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죠. 자신의 사치와 비뚤어진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잖아요. 할머니가 믿었던 최미경 씨, 사실 일주일 전에 경찰에 자수했어요. 엄마가 그녀에게 접촉해서 자수하면 죄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화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수? 미경이가? 거짓말. 그 애는 내 충실한 조리였어. 내가 돈을 듬뿍 주고 해외로 도피시켜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돈도 전부 엄마가 압류했어요. 최미경 씨는 자기를 도마뱀 꼬리 자르게 할 셈이었던 할머니에게 절망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관여해온 자금 세탁의 전 루트, 그리고 민준 아빠를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했는지도 전부요. 수진이 화자 씨의 팔을 비틀어 올리자 화자 씨는 볼품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게 미소 짓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거짓말에 목이 졸려 추태를 부리는 한 명의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자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어오른 뺨의 통증이 이제는 기분 좋은 성취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화자 씨, 당신이 저를 무능한 그릇이라고 부를 때 저는 당신의 탈세와 횡령 증거를 모두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준 씨에게 저를 때리게 하고 도둑 누명을 씌우려 했던 그날, 그 50만 원. 사실 제가 일부러 민준 씨 지갑 근처에 둔 것이었습니다. 화자 씨가 헉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50만 원 신권에는 특수 염료와 증거용 GPS 칩을 심어뒀습니다. 민준 씨가 그것을 가지고 최미경 씨에게 가고 다시 그 돈이 당신 손에 넘어갈 때까지 모든 경로를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그 돈을 성공보수로 받은 순간 당신의 체포 영장은 확정된 거예요. 저는 화자 씨의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화자 씨의 비밀 금고가 경찰에 의해 열리고 안에서 대량의 이면, 장부와 불법적인 보석류가 압수되고 있는 사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화자 씨, 당신은 저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25년간 제 친정 재산에 기생하고 제 다정함에 기대고 제 인생을 갉아먹은 것은 당신과 민준 씨 쪽 아니었나요? 저는 한때 그녀가 저에게 퍼부었던 경멸적인 말을 그대로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초졸 수준의 지능밖에 없는 저에게 여기까지 몰린 기분이 어떠세요?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야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지금 밖에는 수많은 기자가 모여 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애정 넘치는 시어머니라는 가면은 전국 방송에서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화자 씨는 더 이상 반론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지 입을 금붕어처럼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윤화자, 조직범죄처벌법 위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가는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화자 씨는 끌려가듯 일어서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저주하는 듯한 눈으로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연아, 이걸로 이긴 줄 알아? 민준이는 이제 패인이나 다름없어. 내 25년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텅 빈 집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껏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제 25년은 바로 이 순간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자유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저를 믿고 함께 싸워준 수진이가 있습니다. 남지 않은 것은 당신의 인생 쪽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내일부터 범죄자의 대명사로서 영원히 회자될 테니까요. 화자 씨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경찰 차량으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그녀의 공허한 고함이 오랫동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서 저는 수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진은 제 손을 잡고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정말 잘 버텼어. 고마워, 수진아. 네가 있어줘서 엄마가 강해질 수 있었어. 우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찰차의 푸른 불빛이 멀어지고 대신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밤이 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복수의 성공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자 씨와 민준 씨가 떠난 후 저와 수진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수진과 함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교회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어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이어졌던 그 끔찍하고 폭풍 같았던 날들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묘비를 정성껏 닦고 새꽃을 바치자 바닷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부드럽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가 소중히 하셨던 것들을 겨우 되찾은 것 같아요. 그러자 등 뒤에서 익숙한 온화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 씨,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군요.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친가의 고문 변호사를 오랫동안 맡아주셨던 박 변호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있어 뒤에서 경찰이나 증권회사와의 조정을 모두 맡아주신 저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박 변호사님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낡은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실은 말입니다. 지연 씨, 유언과는 별개로 당신 아버님께서 때가 되면 전해달라고 25년 전부터 맡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25년 전이라면 제가 결혼했을 때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당시부터 윤화자 씨의 야심을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민준군을 믿고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셨죠. 단, 만에 하나 당신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방패가 될 것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힘찬 필체로 쓰인 저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네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을 이겨냈을 때이겠지. 너를 민준군에게 시집 보낸 것을 아버지로서 줄곧 마음의 가시가 밝힌 듯한 심정이었다. 화자 씨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도 너의 결단을 존중한 것은 너 자신의 강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지연아, 너는 결코 누군가에게 얻어먹고 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너의 다정함, 너의 헌신, 너의 인내,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자 우리 가문의 진정한 재산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너를 상처 입히는 날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편지와 함께 내가 준비한 마지막 열쇠를 사용하거라. 너는 자유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네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이제부터 걸어가길 바란다. 너는 나의 최고 걸작인 딸이니까.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에게 맞았을 때의 아픔도, 화자 씨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의 슬픔도,
모두 이 편지에 의해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날이 올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25년 전부터 해두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두 번 다시 자신을 비하하지 않을 거예요. 박 변호사님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개인 자산 중에서 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진 광대한 토지와 오래된 양옥의 양도 서류였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언젠가 저와 수진과 함께 살려고 꿈꾸었던 조용한 숲속에 있는 별장이었습니다. 지연 씨, 민준 군과 윤화자 씨는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횡령액이 너무나 거액이고 조직적인 범죄 증거도 갖추어져 있어 아마 10년 이상의 실형은 면치 못할 겁니다. 최미경 씨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그들에 대한 증오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되새기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조용한 기대만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을 팔았습니다. 민준의 사적인 물건은 모두 처분했고 화자 씨의 비밀방에 있던 고가의 장식품들은 피해자 지원 옥션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숲속의 양옥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수진과 함께 정원의 허브를 따서 차를 마십니다. 한때는 내가 번 돈으로 먹여 살려준다는 주박에 시달리며 숨죽여 살았던 제가 지금은 자신의 발로 서서 자신의 마음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주말에는 근처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 사건을 통해 누군가를 지키는 강함의 소중함을 배운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저는 베란다에서 붉게 물드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그날 왕복 따기로 새빨갛게 부어올랐던 뺨에는 상처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없는 주부의 얼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당당한 빛을 띤 눈동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다 됐어. 오늘은 내가 솜씨 좀 부린 특제 스튜야.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웃음과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민준에게 던져졌던 도둑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저는 무언가를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들로부터 자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것입니다. 25년간의 인내, 그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저는 진짜 강함을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텅 빈 지갑이 던져졌던 그 밤은 제 인생이 진정한 의미로 채워지기 위한 시작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진과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창밖에서는 첫별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질게요. 중얼거린 제 얼굴에는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면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